1828년 겨울, 바이마르의 궁전은 수천 개의 촛불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온 귀족과 예술가, 학자들이 축배를 들며 한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화, 시대의 현자.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문학, 과학, 정치를 넘나들며 유럽 지성계의 정점에 군림한 79세의 거장을 위한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영광의 중심에 있어야 할 괴테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궁전에서 멀지 않은 그의 서재는 차가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백한 달빛 아래 산더미처럼 쌓인 책과 미완성 원고들 사이로 늙은 거장의 희미한 실루엣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축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가느다란 탄식.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왜였을까요? 재능, 부, 명예, 사랑,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남자는 무엇이 그토록 공허했던 걸까요? 무엇이 유럽 최고의 현자를 평생 단 한순간의 완전한 만족도 허락하지 않는 불안의 노예로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그가 무려 60년의 생을 바쳐서 내려간 한 편의 비극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만족하는 순간 영혼을 악마에게 내어주겠다는 파우스트의 계약. 어쩌면 그것은 문학 속 허구가 아니라 괴테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잔인한 저주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한 천재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가장 큰 공허를 느꼈던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은 과연 같은 것인지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한 천재의 삶. 그 비극의 첫 페이지는 1749년 8월 28일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됩니다. 한낮에 태양이 도시의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히르슈그라벤 거리에 위치한 웅장한 저택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훗날 유럽 전역을 뒤흔들 이름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서재에는 수천 권의 책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으며 집안 곳곳에는 희귀한 수집품들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잉크 냄새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자 어린 괴테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 괴테는 웃음보다 질서를, 칭찬보다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황실 고문관이라는 직위까지 샀지만 끝내 프랑크푸르트의 지배계층에 끼지 못한 야심가였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인정받지 못한 명예에 대한 갈증은 고스란히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괴테를 단순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최고의 작품으로 여겼습니다. 7살짜리 아이에게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를 가르쳤고 법학, 자연과학, 신학은 물론 펜싱과 승마, 첼로 연주까지 익히게 했습니다. 아들의 하루는 단 1분의 쉼도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만약 어린 괴테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매를 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이었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이고 아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식탁 양끝에 앉아 접시 긁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던 저녁 식사. 어린 괴테에게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진공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굳게 닫은 입은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어린 괴테는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완벽해야만 한다. 완벽해야만 아버지의 인정을, 아니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아들의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이 차가운 질서의 왕국에 유일한 숨구멍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 카타리나였습니다. 시장의 딸이었던 그녀는 괴테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유쾌하며 무엇보다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그녀는 딱딱한 고전 대신 아들의 머리맡에서 직접 지어낸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에서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어린 괴테는 눈을 빛내며 자신만의 결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왕자가 공주 대신 용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마녀가 사실은 슬픈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가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공간이었다면 어머니의 이야기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자유의 세계였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서 괴테는 처음으로 창조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계의 충돌은 그의 내면을 조금씩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완벽한 법학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명령이,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 그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법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과 포기할 수 없는 꿈 사이에서 소년의 첫 번째 내적 갈등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저택이라는 황금 세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생에 걸쳐 자신을 괴롭힐 만족할 수 없는 저주가 바로 이 완벽을 강요받던 유년 시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소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자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1765년 16살의 괴테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싣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숨막히는 저택을 떠나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격식과 규칙으로 가득했던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자유와 활기로 넘치는 공기. 그것은 소년에게 허락된 첫 번째 해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법학 강의실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법전 대신 시집을 펼쳤고 강의실 대신 문인들이 모이는 살롱과 극장을 드나들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세련된 매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풍족한 용돈까지. 괴테는 순식간에 라이프치히 사교계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재치 있는 시 한 구절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그의 날카로운 비평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인정을 통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서 빛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여관 주인의 딸 캐트앤 앵코프. 화려한 귀족 영예들 사이에서 그녀는 소박했지만 꾸밈없는 웃음과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괴테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인생 첫사랑이었습니다. 캐트앤에게 바치는 시는 밤새도록 쓰여졌고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영원히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어두운 그림자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캐트앤의 모습은 그에게 기쁨인 동시에 불안이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미소만 지어도 그의 심장은 의심의 가시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원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의 미숙한 집착은 사랑을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웠던 관계는 끊임없는 질투와 다툼으로 얼룩졌고 결국 캐트앤은 지쳐서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첫사랑의 실패는 그가 쌓아올린 자신감의 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유년기의 저주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망가졌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술에 취했고 무의미한 유희에 밤을 새웠으며 텅 빈 마음을 채우려 닥치는 대로 쾌락을 탐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은 그의 몸을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차가운 하숙집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끔찍한 기침과 함께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폐출혈이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괴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간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썼던 가벼운 시들, 사랑을 얻는 대신 파괴해버린 미숙한 자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모두 거짓이었다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인정받기 위한 삶이었을 뿐 단 한순간도 진짜 자신의 삶을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가 토해낸 것은 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향한 압박감, 사랑을 망쳐버린 자신의 미숙함, 방향 잃은 삶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쓸 것인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그는 1년 반 만에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고향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 괴테는 예전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 진실한 글을 쓰겠다는 결심.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한 자만이 쓸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깨달음이 훗날 유럽 전역을 뒤흔들 불멸의 작품을 탄생시킬 씨앗이 되리라는 것을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청년은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새로운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 진실한 글을 쓰겠다는 결심,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마주한 자만이 쓸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1770년 가을,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에 있는 도시 스트라스부르. 괴테는 이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또 한 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당대 최고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였던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 괴테보다 5살 많았지만 그의 지성은 이미 유럽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젊은 괴테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시와 희곡을 들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비판이었습니다. 헤르더는 괴테의 작품을 읽고 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글은 재능이 넘치지만 진실하지 않다고, 아름답게 꾸며낸 감정의 유희일 뿐 삶의 진짜 피와 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헤르더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심장에서 나오는 법이요. 아름다운 글이 아니라 진실한 글을 쓰라는 일침. 괴테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렸던 자신감과 자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글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이스라엘인 만남은 괴테의 문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그는 1772년 법률 실무를 위해 작은 도시 베덴나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무도회에서 처음 만난 그녀의 이름은 샤를로테 부프. 초록색 리본을 단 하얀 드레스, 검은 눈동자, 생기 넘치는 미소. 그녀는 단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괴테는 첫눈에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두 사람의 영혼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깊게 공명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운명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에게 너무나도 잔인한 장난을 쳐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요한 캐스트너, 점잖고 성실하며 심지어 괴테 자신과도 좋은 친구가 된 남자였습니다.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관계였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 그것은 괴테의 심장을 찢어놓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괴테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습니다. 샤를로테와 캐스트너, 그리고 괴테, 세 사람은 기묘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샤를로테와 함께 있는 순간은 눈부신 행복이었지만 그녀가 약혼자의 손을 잡는 순간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미소 지었지만 그의 내면은 질투와 절망의 불길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샤를로테와 캐스트너가 앞서갔고 괴테는 한 발짝 뒤에서 그들의 그림자를 밟으며 따라갔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건널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함께 웃었지만 밤에는 홀로 울었습니다. 헤르더가 말했던 진실한 경험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만들어낸 상상 속 고통이 아니라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생생한 아픔. 그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도망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샤를로테에게 짧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도망치듯 베필라어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잠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친구 캐스트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신의 친구였던 젊은 외교관 칼 빌헬름 예루잘렘이 유부녀를 사랑하다가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빌려간 권총은 바로 캐스트너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괴테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잘렘의 죽음은 괴테가 겪고 있던 고통의 극한이었고 그가 선택할 수도 있었던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면에서 들끓던 모든 고통과 슬픔, 사랑과 절망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홀린 것처럼 단 4주 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한 권의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습니다. 1774년 가을, 책이 출간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었고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베르테르의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투영했습니다. 그들은 베르테르처럼 노란 조끼에 푸른 연미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고
책 속 구절을 암송했으며 심지어 베르테르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베르테르 열병. 사람들은 이 현상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이 그에게 불멸의 명성을 안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성은 그를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가둘 또 다른 감옥의 문을 연 것이었을까요? 유럽은 25살 청년의 이름으로 들끓었습니다. 괴테. 그의 이름이 적힌 책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의 문체를 따라 편지를 쓰고 심지어 주인공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베르테르 열병. 그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열병의 진원지였던 괴테 자신은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베르테르라고 불렀고 그의 슬픔을 전시품처럼 구경했습니다. 명성은 그에게서 평범한 삶을 앗아갔고 그의 고통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베르테르의 그림자로부터, 자신을 쏘아매는 명성으로부터. 바로 그때 아주 작은 공국에서 구원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독일 중앙의 작은 도시 바이마르. 그곳에 18살 젊은 공작 카를 아우구스트가 유럽 최고의 스타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괴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1775년 11월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이마르로 향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꿈만 같았습니다. 젊은 공작과 괴테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어울렸습니다. 함께 사냥을 하고 밤새 파티를 열고 연극을 무대에 올리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도 베르테르의 명성도 없는 곳에서 그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공작은 이 천재적인 친구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문관으로, 다음에는 추미론 의원으로, 마침내 재상의 자리에까지 그를 앉혔습니다. 괴테의 손에는 시인의 펜 대신 행정가의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로를 건설하고 은광을 개발하고 공국의 재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축축한 어둠 속에서 석탄 가루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먼지 쌓인 서류 더미가 그의 책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때 유럽 청년들의 마음을 불태웠던 섬세한 감성의 시인은 이제 세금을 징수하고 군인을 징집하는 냉철한 관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7살 연상이며 유부녀였던 샤를로테 폰 슈타인 부인. 그녀는 베르테르 시절의 폭풍 같은 감정과는 다른 지적이고 절제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괴테에 들끓는 영혼을 잠재우는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둘은 7년 동안 1000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넘지 못할 선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산책길에 나란히 걸으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는 결코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과 이 신성한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은 또다시 그를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격정적인 슬픔 대신 차가운 체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10년은 그저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인 괴테는 현실 세계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사회의 구조를 현장에서 목격하며 그의 사유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감정에 매몰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창작의 샘이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텅 빈 원고지 앞에서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필생의 역작, 파우스트의 초고는 책상 서랍 안에서 10년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감옥, 존경이라는 이름의 족쇄, 바이마르의 삶은 모든 것을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창작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10번 바뀌고 공국의 아이들은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괴테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서류를 보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죽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무언가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거대한 탈출을 향한 비밀스러운 계획이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786년 9월 3일 새벽 3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카를스바트의 거리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서류 가방 대신 낡은 배낭을 맨 한 남자가 조용히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마차 바퀴 소리만이 텅 빈 거리를 울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바이마르의 재상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필리프 사로라는 가명을 가진 무명의 화가 지망생이 태어났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시인의 펜 대신 행정가의 도장을 손에 쥐었던 시간, 창작의 불꽃 대신 서류 더미의 먼지를 뒤집었었던 시간. 그의 나이는 37.
인간의 정신이 가장 왕성하게 타오를 시기에 그는 스스로를 회색빛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름, 지위, 책임, 그리고 10년간 영혼을 바쳤던 샤를로테 폰 슈타인까지도.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질식 직전의 영혼이 감행한 필사적인 탈출이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넘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북쪽의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건조하고 따스한 남쪽의 햇살이 그의 피부를 감쌌습니다. 괴테는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풍경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떠오르는 생각을 스케치북에 옮기는 한 명의 여행자일 뿐이었습니다. 베로나, 베네치아, 피렌체를 거쳐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책에서만 보던 고대의 유적들이 폐허가 된 모습 그대로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쌓아올린 영광과 몰락의 흔적들 앞에서 바이마르에서의 10년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거대한 아치를 어루만지고 판테온의 돔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폐허가 된 포로 로마노의 돌기둥 사이에 앉아 시간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본 순간 괴테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해낸 또 하나의 우주였습니다. 신의 순결을 불어넣는 창조의 순간, 인간의 고뇌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거대한 서사시가 그의 머리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압도당했습니다. 한 인간이, 필멸의 존재가 어떻게 이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단 말인가.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완벽에 대한 강박이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강요했던 무결점의 완벽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치열한 정신이 만들어내는 신성한 형태로서의 완벽. 괴테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쓴 글들은 그저 감정의 분출에 불과했다는 것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위대했지만 그것은 혼란스러운 젊음의 자화상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이란 순간의 감정을 넘어서는 영원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자연 속에서 그 형태를 보았습니다. 식물의 인맥 하나, 동물의 뼈 구조 하나에도 완벽한 법칙과 질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식물학을 연구하고 해부학을 공부하며 자연의 근원적인 형태를 탐구했습니다. 예술과 과학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진리, 즉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형태를 찾아가는 다른 길일 뿐이었습니다. 2년간의 이탈리아 여정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격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추구하던 낭만주의 시인은 죽고 명료하고 조화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고전주의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이마르의 서랍 속에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파우스트 원고가 비로소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 파우스트의 방황은 더 이상 개인의 고뇌가 아니라 끊임없이 더 높은 형태를 추구하는 인간 정신 전체의 상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새로운 눈과 새로운 영혼을 얻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재탄생했지만 그가 돌아가야 할 바이마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잿빛 현실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이탈리아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예술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788년 2년간의 긴 여정을 마친 괴테가 마침내 바이마르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피부에는 아직 이탈리아의 따사로운 햇살이 남아 있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예전과 똑같은 바이마르의 축축하고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괴테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상 괴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 괴테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이전의 위엄과 행정가로서의 빈틈없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제 로마의 고대 조각상과 르네상스의 자유로운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했지만 차가웠던 샤를로테 폰 슈타인과의 관계도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뜨거운 생명력을 맛본 그에게 바이마르의 모든 것은 죽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의 잿빛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23살의 평범한 처녀 크리스티아네 불피우스였습니다. 그녀는 귀족 부인들처럼 교양 있지도 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꾸밈없는 생명력과 건강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괴테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이탈리아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원초적인 삶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습니다.
위대한 재상이 어찌 저런 미천한 여자와 어울리냐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괴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크리스티아네는 이탈리아에서 가져온 한 조각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살며 아들을 낳았고 비로소 책상과 서류 더미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있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적인 고독감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마르에는 또 한 명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괴테보다 10살 어린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 당시 그는 군도와 같은 작품으로 독일 문학계에 폭풍을 몰고 온 젊은 반항아였습니다. 괴테는 그의 격정적인 작품들을 무질서하다고 생각했고 실러는 괴테를 체제에 순응해버린 늙은 천재라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거대했기에 오히려 서로를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1794년에 어느 여름날 찾아왔습니다. 한 과학학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학회가 끝나고 함께 집으로 걸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괴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발견한 원형 식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원형, 하나의 이념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실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념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위대한 발견을 한낱 머릿속 관념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괴테는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기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각을 실러는 단번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비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두 거인은 몇 시간 동안이나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세계가 부딪히며 엄청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개의 거대한 행성이 마침내 서로의 궤도를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달랐습니다. 괴테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 안에서 법칙을 찾는 현실주의자였다면 실러는 현실 너머의 이상과 자유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괴테가 차가운 이성이라면 실러는 뜨거운 감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달랐기에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실러는 괴테의 서랍 속에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파우스트 원고를 꺼내라고 다그쳤습니다. 이 단편을 완성하시오. 이것은 당신의 의무요. 그는 괴테의 안일함을 질책했고 괴테는 실러의 조급함을 다독였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담금질하는 치열한 전쟁터이자 가장 안락한 안식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바이마르의 행정가로 살며 메말라가던 괴테의 창작력은 실러라는 자극제를 만나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타올랐습니다. 그 후 10년,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독일 문학의 황금기로 기록됩니다. 이 지적인 우정이 깊어갈 무렵 괴테의 삶에 또 다른 확신을 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바이마르를 점령했을 때 술에 취한 프랑스 병사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병사들이 칼을 들고 침실까지 난입한 절체절명의 순간 크리스티아네가 앞을 가로막고 비명 대신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그녀의 용감한 모습에 괴테는 깊은 감동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랜 시간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리고 그녀를 자신의 정식 아내로 맞이합니다. 실러라는 지적인 거울, 그리고 크리스티아네라는 삶의 심. 괴테는 마침내 자신의 두 세계, 즉 예술가로서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습니다. 만족을 몰랐던 그의 영혼이 처음으로 충만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유럽 최고의 지성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인간의 평화를 오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법입니다. 유럽 대륙은 나폴레옹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이고 있었고 그 영광의 정점에서 괴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상실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1808년 10월 독일의 작은 도시 에어프루트에는 전 유럽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륙을 정복한 황제 나폴레옹이 러시아 황제와 함께 세기의 회담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왕들과 공작들이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고개를 조아렸고 도시 전체가 그의 권력 아래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한 노인이 초대되었습니다. 군인도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나폴레옹은 유럽의 모든 군주를 불러 모은 그 자리에서 유독 괴테를 따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황제의 집무실.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한 명은 칼로 세계를 정복했고 다른 한 명은 펜으로 인간의 정신을 정복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한참 동안 괴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이알라 온 홈에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황제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의 정복자가 다른 시대의 완성자에게 보내는 최대의 경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코트에서 직접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떼어 괴테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서재에서 완벽을 강요받던 소년이 이제 유럽 대륙의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외부의 영광은 내부의 결실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같은 해 괴테는 마침내 필생의 역작 파우스트 일부를 출간합니다. 20대 초반에 시작해 30년 넘게 그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바로 그 원고였습니다. 작품이 세상에 나오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청년의 신장을 불태운 뜨거운 불꽃이었다면 파우스트는 인간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위대함 앞에서는 모두가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눈부신 빛 속에서 가장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소식이었습니다. 친구 실러가 위독하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괴테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늘 병약했던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프리드리 실러, 그의 유일한 지적 동반자, 그의 영혼을 비추던 거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괴테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실러의 장례식이 열리던 날, 바이마르의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위대한 극작가의 마지막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단 한 사람, 괴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장례 행렬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차마 친구의 죽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죽음이 이토록 거대한 거인을 송두리째 흔들었을까요? 실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테 자신도 몰랐던 괴테의 가능성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괴테의 명성에 감탄할 때 실러는 그의 나태함을 질책했고, 모두가 그의 작품에 찬사를 보낼 때 실러는 그의 미완성을 아쉬워했습니다. 실러라는 거울이 있었기에 괴테는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실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와 토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울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누구와 이 지적인 유의를 나눌 수 있을까요? 황제의 훈장도, 세상의 찬사도 텅 빈 그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벽히 혼자였습니다. 영광의 정상에서 가장 혹독한 고독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실은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더 큰 슬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러가 떠난 바이마르의 저택은 거대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황제가 수여한 훈장은 벽에 걸려 빛났고 유럽 전역에서 온 편지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지만 그 어떤 것도 텅 빈 의자 하나가 만들어내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괴테는 여전히 재상으로서 공무를 처리했고 방문객들을 맞이했으며 위험 있는 표정으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엇 하나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눌 유일한 거울이 깨져버린 지금, 그는 세상의 찬사 속에서 완벽히 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심연으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을 18년간 지켰던 아내 크리스티아네였습니다. 그녀는 실러처럼 지적인 영감을 주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바이마르의 귀족 사회는 평민 출신의 그녀를 끝까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괴테에게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집을 지켰고 그의 아들을 낳았으며 프랑스 병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온몸으로 남편을 막아선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괴테라는 거대한 나무를 붙들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크리스티아네의 병세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임종의 순간, 괴테는 차마 아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아내의 마지막 숨소리가 옛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816년 6월, 그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그렇게 뽑혀나갔습니다. 그날 밤, 괴테는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무슨 말을 쓸 수 있었을까요? 수십 권의 저서를 남기고 세상의 온갖 감정을 언어로 해부했던 대문호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의 모든 언어는 힘을 잃었습니다. 펜을 든 그의 손은 한참을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텅 빈 페이지 위에 단 3글자를 새겼습니다. 텅 빈 것. 그 짧은 단어 속에는 한 인간이 감당해야 할 상실의 무게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독백이었습니다. 실러가 떠났고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노년에 잠시 마음을 나누었던 마리안네 폰 빌레머와의 교감도 결국 이룰 수 없는 편지로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름뿐인 거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독 속에 갇힌 늙은 죄수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때 그의 문을 한 젊은이가 두드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페터 에커만. 괴테의 작품을 숭배하던 무명의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에커만은 실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테와 논쟁할 수 있는 지적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실한 제자이자 기록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이 시기의 괴테에게는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괴테는 에커만이라는 젊고 순수한 거울 앞에서 자신의 파편화된 삶과 방대한 사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기억들, 작품에 대한 생각들, 삶에 대한 통찰들을 쏟아냈고 에커만은 그것을 경건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작품으로 봉인하려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괴테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비추던 모든 인간적인 거울은 사라졌지만 아직 마지막 거울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부터 쓰기 시작해 60년 가까이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필생의 역작 파우스트였습니다. 이제 파우스트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잃고 아내를 잃고 사랑을 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삶의 의미를 증명해야 할 마지막 전쟁터였습니다. 남은 생애의 모든 에너지를 이 작품을 완성하는데 쏟아붓기로 결심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져 갔습니다. 바이마르의 재상도 유럽의 현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책상 앞에 앉은 한 늙은 작가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서재에서 그는 잉크에 펜을 담갔습니다. 60년의 세월을 관통하는 위대한 여정, 그 마지막 장을 향한 처절하고도 장엄한 질주가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1831년 여름 바이마르의 서재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한 늙은 인간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괴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백 장의 원고가 쌓여 있었고 펜 끝에서는 마지막 잉크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온 것입니다. 20살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 혁명과 전쟁, 사랑과 배신, 영광과 상실의 풍파를 거치며 그의 영혼과 함께 자라온 필생의 역작 파우스트. 6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성취감보다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투쟁을 완성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이제 더 나아갈 곳을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원고를 정리해 붉은 리본으로 묶고 녹인 밀랍을 떨어뜨려 자신의 인장으로 봉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 일부를 관 속에 넣는 장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곁에 있던 며느리에게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지. 그것은 예언이자 한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고독한 독백이었습니다. 파우스트의 완성 이후 괴테의 생명력은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평생 그를 달리게 했던 목표가 사라지자 그의 육신도 멈출 시간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1832년 3월 22일 봄 기운이 창문을 두드리던 오후였습니다. 임종을 직감한 가족과 친구들이 그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괴테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힘겹게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커튼을 열어다오. 더 밝게.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빛을, 더 많은 빛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두운 방을 밝혀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지식과 예술,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더 높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 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 갈망이었습니다. 만족하는 순간 타락하리라 외치며 악마와 계약했던 파우스트처럼 괴테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빛을, 더 많은 재칠, 더 깊은 깨달음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한 줄기 봄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만족할 수 없었던 거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1832년 3월 22일 바이마르의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럽의 가장 위대한 별이 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동시에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완성하고 죽기 직전 봉인해버린 역작 파우스트의 마지막은 과연 무엇일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갔을까? 만족하는 순간 영혼을 내어주기로 했던 그 계약은 어떻게 끝났을까? 괴테가 세상을 떠나고
마침내 봉인된 원고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는 자, 우리는 구원할 수 있노라. 악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파우스트는 지상에서 단 한 순간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랑에서도, 권력에서도, 심지어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업에서도 그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방황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만족하지 않음이, 그 멈추지 않는 노력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괴테가 60년의 삶을 바쳐 내놓은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성공의 정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진리. 그가 남긴 것은 수많은 책과 편지, 방대한 과학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괴테의 삶은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 부와 권력, 이 모든 것을 손에 넣는다면 당신은 만족할 수 있는가? 정상에 오르면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소셜미디어 속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며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공포에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시대의 파우스트입니다. 만족하는 순간 도태될 것이라는 악마의 속삭임과 계약을 맺은 채 멈추지 않는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괴테는 바로 그 저주와 축복의 한가운데를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았지만 바로 그 만족하지 않음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단 하루도 평온하지 못했고 유럽 최고의 현자라 칭송받으면서도 자신의 무지를 한탄했습니다. 어쩌면 위대함이란 모든 것을 이룬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결핍을 끌어안고 결코 멈추지 않는 과정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위대했던 인간,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괜찮다고. 당신의 삶이 아직 미완성인 것은 당연하다고. 때로 넘어지고 길을 잃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좌절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지하철의 창밖 풍경처럼,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의 알림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풍경의 한가운데 괴테의 초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는 200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만족은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악마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신의 목소리입니까? 우리는 모두 파우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의 남은 삶 속에 있습니다. 괴테의 삶은 위대한 작품 이전에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남자. 만족하는 순간 영혼을 빼앗길까 두려워 평생을 불만족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영혼. 그것이 그의 축복이자 평생을 따라다닌 저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년 전 한 천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정상의 깃발을 꽂기 위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또 다른 정상이 보이고 성취의 기쁨은 이내 공허함으로 바뀝니다. 괴테가 평생 느꼈던 그 파우스트적 갈증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시대의 병은 아닐까요? 하지만 괴테는 바로 그 불만족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멈추지 않았기에 그는 법률가이자 시인이었고 과학자이자 정치가였으며 연인이자 철학자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기에 그는 60년 동안 파우스트를 고쳤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삶의 목적은 모든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만족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흔들리고 미완성이며 때로 모순으로 가득한 당신의 모습.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입니다. 괴테의 삶이 던진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면 다음 위인의 삶도 지혜의 조각에서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남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무거운 돌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깎아내는
정교한 조각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